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저희 능력평가론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28번, 저희 오늘 풀어볼 문제는 234페이지, 교재 보신 분들은 28번 문제부터 풀어볼 차례입니다. 어, 예, 그 앞에 부분은 지금 안 푼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이제 18번 풀어볼 차례이고요. 제가 아마 그 단톡방에 그 문제 번호들도 한번 이렇게 쭉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문제 중에 줄긴 했는데, 네, 그것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문제가 뭐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들은 제가 이제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중개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의 문제들은 뭐 아시다시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뭐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렇고 어떤 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사실 기출 문제가 거의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좀 패턴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책을 그냥 무작정 기본서 보고 책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먼저 풀고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해도 상당히 뭐 시험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0문제가 있지만 그 거의 유사한 문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내용만 바뀌어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지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부담이 되시는 거는 저도 좀 이해는 가고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제 좀 범위를 좀 좁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도 한번 실험 범위, 공부 범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일단 풀어보고 이제 시험에 관련돼서 한번 마지막에 한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8번을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원가법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적산 가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적산 가격, 즉 원가법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것을 주로 이제 건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도 이제 건물의 가격을 원가법에 따라서 이제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자료는 뭐 정보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한번 보시면요. 일단 준공의 시점이 이 건물의 준공 시점이 2021년 4월 1일이죠. 그리고 이 기준 시점, 항상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이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르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시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 어느 날짜, 어느 시점에 가격이 얼마인지가 이제 기준 시점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준 시점, 가격의 기준 시점이 24년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준공된 지 3년 정도 지난 그런 건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준공 시점 기준으로 직접 공사비가 7억 5천만 원, 간접 공사비가 5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1억 원이 소요되었고 이는 준공 시점 당시에 적정한 공사 비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공사비는 전년 대비 5%씩 상승을 했고요. 기준 시점 현재 잔존한 내용 연수는 47년이다. 그럼 경과 연수가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총 내용 연수는 이제 50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 연수 만료 시의 최종 잔존 가치율은 10%. 즉 50년 이 건물의 수명인데 50년이 지났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는 최종적으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강 콘크리트 건물의 내용 연수 5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0년 지났다고 해서 건물이 가치가 0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걸 이제 최종 잔존 가치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 수정을 할 때 정액법에 따라 감가 수정을 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제 먼저 공식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법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이제 두 가지 그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조달 원가고 이제 두 번째는 감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하고 현재 시점까지의 감가 액수, 감가 수정액을 구해서 양자를 빼주면 이 부동산의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데요. 제조달 원가의 개념이 우리가 뭐였죠? 건물의 그 부동산의 이제 가격 시점, 가격의 기준 시점에 현재 이 부동산을 건물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시점, 그 건물을 만들었을 때 시점이 아니라 현재 기준이 되는 시점에 이거를 다시 만들 때 얼마가 원가가 들어가느냐,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얼마 들었다. 이게 뭐 이게 제조달 원가가 아니라 그 돈을 현재 시점으로 바꿨을 때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은 이제 직접 공사비가 7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간접 공사비가 5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1억 원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비용이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는 총 7억 5천 더하기 5천 더하기 1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윤도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적정 이윤까지 해서 그 공사비 또 우리가 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준공 시점인 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들어갔었던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의 기준 시점인 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의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3년 동안 매년 공사비가 5%씩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7억 5천 더하기 5천 더하기 1억 원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복리예금 계산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뭐 7억 5천, 5천, 1억 더하면은 9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을 5% 금리로 3년 동안 예금을 하면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또 똑같이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이제 복리예금 계산식입니다. 어쨌든 제조들 원가는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 9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세제곱을 해서 10억 4,186만 원 정도 제조들 원가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감가수정액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써놨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수정을 한다고 했고요. 이 감가수정을 정액법으로 할 때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일단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경과 연수를 곱하면 이제 현재까지 누적된 감가 총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조달 원가 곱하기 1마이너스 잔가율 만큼을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매년 해마다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억 10억 4,186만 원이라는 것이 제조들 원가고요. 거기에 이제 잔가율, 최종 잔존 가치가 10% 남는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0.1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제조들 원가 전체가 아니라 제조들 원가에서 10%를 뺀 90%, 제조들 원가 전체의 90%만큼을 내용 연수, 즉 수명, 그 내용 연수, 뭐 50년이다라면 50년만큼 감가를 하면 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50년 지났을 때 1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에 따르면 내용 연수는 이제 잔존 연수가 47이고 경과 연수가 3년이니까 50년일 것이고요. 이 위에 분자 부분을 이제 50년으로 나눠주면 매년에 감가액이 나오고 경과일수는 3년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현재 시점까지 누적된 감가 수정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5,626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럼 이제 건물의 가격 가치는 제조들 원가에서 이제 감가 수정액만큼을 뺀 값이 이제 될 것이죠.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시면 29번은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이제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우리가 수익환원법도 역시 공식을 먼저 써놔야 되죠. 그러니까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이라는 것으로 나눠주면 그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순영업소득이 연 8천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환원율이라는 것을 이제 구해서 이걸 나눠주면 그 부동산의 수익 가격, 즉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가격 비율이 6대 4고요. 토지 환원이율이 16%, 건물 환원이율이 18%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구하는 그 방법 중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앞에서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그 토지 가격 구성 그러니까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100 중에 토지 가격이 60%잖아요. 그러니까 0.6 곱하기 토지 환원이율 16% 해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40%고 0.4 곱하기 건물 환원이율 18%를 해줘서 더해주면 한 0.168이 나오거든요. 16.8%.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르면 이 부동산에 적용되는 전체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16.8%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토지에 적용되는 환원이율과 건물에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토지에 적용된 토지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건물의 환원이율이 토지의 환원이율보다는 조금이라도 높다. 그 높은 차이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2%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건물이 해마다 2%씩 감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결국 수익률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환원율이 16%고 건물 환원율이 18%라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이 가격이 예를 들어 똑같다라고 했을 때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보다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조금 더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감가상각 비용을 이제 보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자본 회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모르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일종의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6대 4니까 이걸 가중평균을 해서 전체에 적용되는 환원율을 구하면 16.8%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8천만 원 순영업소득에서 16.8% 전체 적용되는 환원율을 나눠주면 4억 7,6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 가격으로 도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1번 조건에 따라서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조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부채 감당률법,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식,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식도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환원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그러니까 대출의 비율, 전체 중에 대출의 비율을 다 곱해주면 이 환원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뜻한다고 했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주면 부채 감당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써놓고 여기에 맞는 값을 여기 문제에서 찾아서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당 상수는 0.16이라고 주어져 있고 부채 감당률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채 감당률이 아까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8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연 2천만 원이니까 8천을 2천을 나눠주면 4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 비율은 이제 그 전체 100 중에 대부 비율이 30%잖아요. 그러니까 0.3을 곱해주면 이렇게 구해보면 19.2%가 이제 환원이율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픈북 시험이 아니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픈북 시험이니까 뭐 이게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앞에 교과서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암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개사 시험보다는 당연히 좀 복잡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뭐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2%를 구했으면 아까 얘기한 8천만 원 순회업 소득을 19.2%로 나눠주면 4억 1,600만 원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매겨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들은 사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 똑같은 부동산을 원가법에 따라서 가치를 구해볼 수 있고 수익환급법에 따라 구해볼 수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구해볼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수익환급법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환원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제대로 된 가치를 구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다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써보면은 가격들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쪽이 가장 우리 이제 실제 가치에 부합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공부하는 감정평가론, 가치평가론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제가 그 우리 수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리는 이제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이런 자료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나,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고 할 때는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자료를 다 찾아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실제 일을 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 뭐 아까 원가법에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직접 다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가치를 구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해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여태까지 이제 배웠었던 뭐 가치평가 상방식, 뭐 그에 대해 전제가 되는 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거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실제에서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찾아서 이런 가치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푼다 그러면은 뭐 계산 공식 외에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중개사 시험도 당연히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은 사실 그냥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번 보시면요. 이번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배웠었죠.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과 이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정한 거래사례를 가져다가 거래사례 가격을 가져다가 비교를 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제 하나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제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운 공식에 따르면 뭐냐면요. 이제 가격을 할 때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사정 보정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일단 사정 보정은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시점 수정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습니다. 공식이 다 똑같고 다만 차이는 이제 사정 보정이 필요 없다. 뭐 그거만 이제 차이가 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대상 토지는 뭐 A시, B구, C동에 있는 뭐 이런 면적 200제곱미터짜리 이제 땅이에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자료를 이제 문제에서 내고 그 중에서 적합하고 필요한 자료만 당신이 선택해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그 문제가
거의 뭐 우리 고사답안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고사답안지로 문제만 거의 한 5장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읽는 것만 해도 뭐 엄청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일종의 페이크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많은 자료들 중에서 딱 이 문제에 적합한 자료를 네가 취합을 선택을 해서 딱 여기 공식에 넣고 이제 계산해서 풀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다 공통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긴데 그 답안 뭐 일종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 문제만큼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제 적어서 쓰면 그게 이제 모분 답안이고,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와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풀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표준지가 2개가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맞는 자료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 지역인데 지금 표준지가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공업 지역이고 하나가 일반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상 유사성이 이제 위에 표준지보다는 아래 표준지가 더 용도 지역상의 이제 대상 토지와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에 거는 빼고 이 아래 거 88번지 이 토지의 표준지를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기준 시점은 23년 12월 1일이고 뭐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가 변동률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속한다. 이 표준지 자체가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속한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풀어보면요. 88번지 공시지가 가 1제곱미터당 2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사정 고정은 뭐 해당이 없다라고 했죠. 표준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점 수정인데 여기 23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가 변동률이 상업지역의 경우 2%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 토지나 표준지는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0.02를 해주면 됩니다. 2% 올랐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지역이 인근 지역에 속하잖아요. 표준지와 대상 토지가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즉 지역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역 요인 비교로서는 1을 곱해주면 되겠죠. 1.0. 그러니까 뭐 아예 건너뛰어도 되고 그냥 한다라면 1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서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사전 고정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인근 지역 비교해서 왜 1.00을 이제 하는지,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이제 동일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별 요인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대상 토지가 표준지 대비 가로 조건이 3% 열세고 접근 조건은 8%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요인이나 지역 요인이 이렇게 세부 조건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 그냥 다 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상승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 대비 대상 토지가 뭐 3% 열세, 뭐 8% 우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준지나 거래 사례에 관한 내용이 분모, 즉 아래에 깔리고 대상 토지에 관한 것이 분자, 즉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지는 결국 100점이라는 뜻이죠. 100점인데 대상 토지가 표준지 대비해서 가로 조건이 3% 열세라는 것은 100분의 97을 곱해주면 되고요. 또 대상 토지가 접근 조건에서는 8% 우세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00분의 8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니까 이 땅의 면적인 200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이제 5억 9,838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번의 이제 정답은 네, 5억 9,839만 38만 9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요 똑같은 토지 아, 똑같은 토지는 아니군요. 하여튼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따라서 이제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A시, B구, C동의 10-1번지 토지고요. 이렇게 이제 자료가 쭉 있고, 거래 사례는 이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A시, D구 2동의 190번지 소재한 이런 토지고, 뭐 2023년 3월 1일에 5억 원의 거래가 되었고, 이는 금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10% 저가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기준 시점은 24년 3월 1일이고요. 23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일까지 집가 변동률은 3%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토지는 인근 지역 그 AC D구 이동은 그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AC B구 C동의 유사 지역에 해당하고요. 지역 요인에 있어서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에 비해서 6% 열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에 있어서 대상 토지가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서 10% 우세하다. 그리고 상승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면 사실은 제일 먼저 뭐 우리가 써줘야 될 것은 그 거래 사례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거래 사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뭐 위치적으로도 유사해야 되고 뭐 개별적, 물리적으로도 유사해야 되고, 뭐 그런, 뭐 네 가지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거래 사례를 뭐 선택한다. 뭐 그런 것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을 쭉 쓰면 거래 사례 가격이 맨 앞에 나오고, 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하나씩 이제 요 문제 있는 내용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에 개입된 사정이 나와 있죠. 금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10% 저가로 거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팔아서 정상 가격보다 10% 싸게 이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전 보정을 해주죠? 이게 이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싸게 거래가 된 것이니까 정상 가격을 바꾸려면은 좀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90이 아니라 90분의 100을 곱해주면 사전 보정이 됩니다. 90분의 100을 곱해서 정상적인 가격만큼 이제 높여줘서 이제 맞춰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은 3% 올랐으니까 1.03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은 아까 인근 지역에서 만약에 거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 없겠지만 그냥 1을 곱해주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유사 지역에서 하는 거죠. 유사 지역. 그래서 유사 지역의 거래 사례라고 하면 이 지역 여인의 격차만큼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에 비해 6% 열세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100분의 9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또 10% 대상 토지가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100분의 110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면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거래 사례 토지는 300제곱미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제 평가 대상 토지는 270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300분의 27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270의 분의 300을 곱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있어서도 거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래로 깔리고요. 평가 대상에 관한 것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크게 이제 헷갈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00분의 270을 하면 5억 3,251만 원 노출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32번 한번 풀어볼까요? 32번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32번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 해당 건물의 적당 가격을 구하시오. 기준 시점에 제조들 원가는 100억 원,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 경과 연수도 50년, 내용 연수 만료 시에 단가율은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솔루션 1은 그냥 이거를 한 줄로 그냥 쭉 쓴 것이고요. 뭐 보시기에는 솔루션 두 번째 방법. 그다음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 그다음 감가 누계를 구해서 현재 시점의 적상 가격을 구하는 요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대상 건물의 감가 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눈 것이고 이때 대상 건물의 감가 총액은 제조들 원가 곱하기 1-의 최종 단가율입니다. 그걸 내용 연수만큼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50년이라고 했고요. 예, 기존 시점의 제조들 원가는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예, 최종 단가율이 10%니까 100억 곱하기 1-0.1, 즉 90억만큼을 50년 동안 감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매년 일정액씩 정액으로 감가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매년 1억 8천씩 감가를 하면 50년 딱 하면 90억이 딱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1억 8천이 되고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경과 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억 8천씩 5년 동안 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9억 원이 현재 시점까지 감가된 총 금액이고요. 그럼 현재 시점의 그 적산 가격, 원가법에 따른 이 부동산 건물의 가격은 제조들 원가인 100억에서 이제 감가 누계액인 9억 원을 뺀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1억 원이 되고요. 네, 33번서는 잠시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고요.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